날카로워진 듀얼 스크린으로 이 모든 걸 경험해보세요. LG V50s. Thank you. 오케이 구글, LG 듀얼 스크린 켜줘. I am not regular. I will not give you regular. I am not regular. I will not give you regular.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공기, 당연한 흙, 당연한 별, 당연한 내일이란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일의 에너지를, 내일의 기술을, 내일의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 오늘이 오늘에서 멈추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운영업체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렌터카 업체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 여객 운송을 했다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타다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주장한 상태여서 실제 회담이 성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묘사한 인터넷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등장하고 조국 전 장관은 수갑을 찬 모습으로 묘사됐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이고 이를 입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인데 정확한 판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임기 881일째를 맞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 총리는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며 주목되는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혼자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조화롭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조작 논란에 휩싸인 화성 8차 사건의 관계자들을 사회부 기자들이 추적했습니다. 범인으로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 그리고 윤 씨의 변호인과 수사경찰관, 기소검사까지 그들이 기억하는 서로 다른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으로 내 위치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승합차를 보내주는 타다 서비스를 검찰이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회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도 없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 2월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그럼 먼저 검찰이 불법이라고 본 이유를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타다의 운영업체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소카의 이재용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두 업체 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서울 개인택시조합의 전현직 간부 등 9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측을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는 렌터카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는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자를 알선해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타다 측이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근거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타다가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기사 알선을 넘어 고용 형태로 기사를 모집해 사실상 운송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측 사건 당사자 조사 외에 국토교통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에 대해서 타다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도 바뀌고 있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타다 서비스를 지금처럼 계속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반응과 앞으로 승차 공유업계 전망까지 박창근 기자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소카 대표 등 경영진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자 타다 측은 당혹스런 반응입니다. 렌터카를 운전자에게 대여해서 영업하는 방식에 대한 편법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불법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타다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 요구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현명한 법에서 판단을 했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죠. 좀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모든 플랫폼 회사들이 같이 택시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생 그런 길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렌터카 방식의 플랫폼 운송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며 차량만 2,000대가 넘고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이란 점도 법적 판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결제라든지 그래가지고 이용하게 됐고 그리고 그게 부모님한테 연락도 가요. 택시와 승차 공유업계의 계속된 갈등 속에 정부는 지난 7월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택시 면허권을 인수하는 방식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 중이었지만 타다는 최근 갑자기 영업 확대 계획을 발표해 국토교통부가 강경한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북한에 말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정부와 현대아산은 오늘 북측 조선 아태평화위와 금강산 국제관광국에 각각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통일부는 우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시설물 철거를 문서로 합의하자며 통지문을 보내온 지 사흘 만에 일단 만나서 협의하자고 한 겁니다. 의제로는 북한이 제기한 시설 철거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전반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현대아산도 동행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현대아산은 별도 통지문에서 금강산의 새 발전 방향을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현대아산 측의 새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은 없었지만 정부는 오늘도 창의적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원칙 속에 그 남북 간의 협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이 염두에 둔 철거 대상이 무엇인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별 관광에 대한 북측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를 선언하라!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등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며 현금이 대량으로 넘어가는 문제도 현물 지급을 통해 피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자, 앞서 북한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하면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로 교환하자고 했었는데 직접 만나서 협의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과연 받아들일지, 또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안저식 북한 전문 기자가 이런 내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측 실무회담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지 정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통지문을 북측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북측의 반응을 당연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 협의를
남북이 만날 필요가 없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제의한 것을 보면 실무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좀 부정적인 측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철거를 토대해가지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라. 이러한 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지만 정부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을 독자 개발하더라도 남한 관광객이 가지 않으면 사업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거론하는 우리 측 의견을 들어보려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시설 철거를 거론하면서 남한 관광객은 수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북한이 회담에 응한다면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에 다시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면 접촉을 아예 거부한다면 남북관계의 활로를 찾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기는 시점, 즉 부의 날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숙려 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이 반대하는데도 왜 굳이 내일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려고 하는 건지, 또 반대로 한국당은 당장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것도 아닌데 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면서 이걸 막아서는 건지 여야의 속마음을 정윤식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공수처법 우선처리입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한국당 쪽에선 야유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당 요구대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당장 본회의 상정, 즉 표결에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당장 여권이 표 계산에서 밀립니다. 결사 반대인 한국당에다 다른 야당들도 선거제 개편안에 앞서 검찰 개혁안부터 처리하는 데는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내일 부의를 추진한 건 검찰 개혁 법안을 고리로 한국당 뺀 다른 야당들과 본격적인 선거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당도 바로 이런 상황, 즉 자신들만 제외되는 협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기한 의원 정수 확대를 강하게 비난한 것도 의원수 확대가 선거제 협상 타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을 감안하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 제한, 그리고 오늘 심사를 시작한 내년 예산안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안이 결국 현실적 해법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당 행사에서 공개한 이 만화 동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패러디했다면서 속옷만 입은 문재인 대통령을 등장시킨 겁니다. 천인 공노할 내용이라며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렸다는 여권의 비판에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노유진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유튜브 캐릭터 옳은소리 가족 제작 발표회.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속아 실체가 없는 안보 재킷과 경제 바지를 입고 저 북나라에서 나의 즉위를 축하하는 축포를 터뜨리고 있구나. 인사 넥타이를 맬 때는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신나게 날아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며 천인 공노할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인 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청와대도 상대방을 비난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동화일 뿐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래된 동화고 또 여러분들 다 익숙할 것입니다. 정부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좀 쓴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 앞서 지난 2004년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생경제라는 연극으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하 표현으로 쏟아냈고, 또 재작년엔 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 전시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 패러디가 전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화와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는 이렇게 어김없이 정치 패러디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과하게 조롱하는 나쁜 습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를 이끌었던 알 바그다디가 미군에게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과정을 오늘 미국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사악한 인물이었다며 자신의 성과를 뽐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작전명 케일라 뮬러. IS에 납치돼 처형된 미국인 여성운동가의 이름을 딴 알 바그다디 체포작전이 지난 26일 새벽에 전격 시작됐습니다. 시리아 바리샤 지역의 은신처에 미군 특수부대 100여 명과 치누크 헬기 8대가 투입됐습니다. ضرب تقريبا شي 6 صواريخ 6 صواريخ على البيت نفسه يعني على البيت نفسه نفس الهدف اللي بده هو. 군견에 쫓기다 막다른 터널에 몰린 알 바그다디는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자살 폭탄 조끼를 터뜨렸습니다. He didn't die a hero, he died a coward. Crying, whimpering, screaming and bringing 3 kids with him to die. 특수부대원들은 현장에서 시신 일부를 회수해 DNA 검사로 알 바그다디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년간 알 바그다디를 추적해온 미군은 지난 여름 알 바그다디의 부인과 연락책을 체포하면서 은신처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In the situation room and we watched it so clearly as though you were watching a movie.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당시 작전 지휘관에게 정중앙 자리를 내주고 옆에서 지켜본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정중앙에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 바그다디가 빈 라덴보다 거물이자 가장 사악한 인물이라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조사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전국을 돌파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자, 그동안 잔혹한 테러를 진두지휘해왔던 알 바그다디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무장 세력 IS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복수심에 자극받은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 곳곳에서 테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군의 추적을 받던 알 바그다디는 지난 8월 압돌라 카르다시라는 인물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토를 모두 잃고 중앙 통제력이 약해진 IS에서 최고 지도자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점도 상실한 상태에서 후계자라고 하는 것이 지명 또는 나름대로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카르다시가 얻는 그런 파워 또는 영향력 또는 그 말이 통하는 정도나 범위 이런 면에서는 바그다디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지역별로 IS 잔존 조직들이 세력 과시를 위해 독립적으로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각지로 흩어진 중간급 간부들이 저마다 IS 이념의 승계자를 자임하며 각자 도생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또 알 바그다디의 죽음으로 복수심을 자극받은 외로운 늑대들, 즉 세계 곳곳에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보복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IS 등 극단주의 세력이 다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내전으로 정부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리비아와 아프간에선 IS 잔당 세력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IS의 본거지였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도 극심한 내전과 민생고가 멈추지 않는 한 극단주의 이념에 경도될 인적 자원은 언제든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네, 이 미국 남성은 펜벤다졸이란 성분의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을 치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이 지난달부터 크게 화제가 되자 식약처는 곧바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를 비롯한 몇몇 말기암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며 잇따라 복용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황을 우려한 식약처는 이번엔 대한암학회와 함께 펜벤다졸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 펜벤다졸을 4주째 복용하고 있는데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엔 공개 임상을 하겠다며 4주째 약 먹는 모습을 촬영해 올리는 암 환자도 있습니다.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처음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엔 동물용 약이라 외면했던 암 환우들까지 관심을 보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기들이 이제 자기 몸을 임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조금은 이제 궁금해져서 SNS를 통한 확산에 펜벤다졸 품절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엔 대한암학회와 함께 강화된 경고 메시지를 다시 내놓은 이유입니다. 펜벤다졸은 암세포 골격을 만드는 세포 속 기관을 억제해 항암 효과를 냅니다. 비슷한 원리로 사람에게 효과를 보이는 약품이 이미 허가돼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펜벤다졸은 체내 흡수율이 낮아서 항암 효과를 얻기 위해선 오랜 기간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독성이 심해져 혈액과 신경, 간 등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플라스틱이나 이 비노릴린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이랑 유사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들 가운데선 시도할 권리조차 막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신이 치료해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한 의사가 크게 다친 일이 지난주에 또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기만 해도 두렵다는 피해 의사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환자가 휘두른 칼에 왼쪽 엄지가 잘려나간 순간 손가락 접합 수술을 수도 없이 해온 정형외과 의사지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제가 손이 잘린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밑을 봤더니 이미 손이 덜렁거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미세 접합 수술 후 회복 중인데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이 열릴 때 이 심계항진,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끔찍한 광경은 기다리던 환자들에게도 노출됐습니다. 진료를 하고 있던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피를 흘리는 손을 붙잡고 있었던 건 다른 환자분들도 보셨죠. 가해자는 자신이 5년 전 수술해줬던 환자. 장애 진단서를 원하는 대로 써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6급에도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써줄 수가 없었고 2017년 경찰에 신고된 병원 폭력 사건은 1,541건, 지하철이나 PC방보다 4-5배 많습니다. 병원 폭력 가해자의 90%는 환자 본인이거나 보호자인데 장애 진단서나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와 관련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써주려고 하다 보면 환자분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벌이게 돼요. 그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골문 게 터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프랑스와 미국 등은 장애 등급이나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진단서의 경우 별도의 감정의사가 발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정적이거나 환자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진료하는 의사에게는 진료에 전념할 수가 있고 감정해야 되는 의사들은 객관적인 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고 임세원법 이후에도
의료 현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지만 레깅스가 일상복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의 하반신을 8초가량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운동복 상의와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부를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고 레깅스가 여성들에게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란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건 분명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 범죄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어떤 허용도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둑 촬영해도 괜찮고 불법 촬영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인터넷과 SNS에선 레깅스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과 무관한 의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5명 모두 중학생이었는데 부모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찌그러진 채 인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동시에 나섰지만 차체가 심하게 부서져 구조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울산 아산로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양정 1교에서 성내 삼거리 쪽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차선 변경 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중학생인 15살 A군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차량엔 동갑내기 친구 4명이 동승한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중학생 5명이 탄 차량은 이곳 가드레일을 받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A군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양이 숨졌고 3명 중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은 미세골절, 한 명은 팔골절 됐는데 머리 쪽에 2분 미세골절이었는데 그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괜찮아질 것 같다. 그래 이야기를. 사고 차량은 동승한 중학생 C양의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0대가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1년 넘게 동급생 1명을 폭행하고 이 장면을 찍어 유포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신고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 때문에 소년원 가게 생겼다면서 이번엔 가해 학생의 친구와 선배들이 피해 학생을 또 마구 때린 겁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목을 졸리던 검은 옷의 피해 학생, 곧 의식을 잃고 힘없이 쓰러집니다. 이들은 뺨을 때리거나 기절해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대전 모 중학교 2학년 14살 A군을 1년 넘게 괴롭혔습니다. 지난주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지만 악몽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동급생 친구와 선배가 불러냈고 이 자리에서 또다시 폭행을 당했습니다. 빨리 뛰어와라 하면서 대용이랑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뛰어갔죠. 선배들이 연락이 오니까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모텔로 불려간 뒤 주먹과 손은 물론 이번엔 유리병으로까지 동원해 70대 가까이 맞았고 가슴과 팔에 시퍼런 멍이 든 A군은 이들이 잠든 사이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곳에서 3시간 넘게 폭행을 당했는데 자기 친구를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팔은 주먹으로, 얼굴을 손바닥으로, 왼쪽 갈비뼈 쪽을 주먹으로 한 4-5대 허벅지도 주먹으로 쳤어요. 너 때문에 내 친구들 다 들어가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소년 간다 이런 식으로.
A군의 부모는 1년 동안 당한 것도 억울한데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무자비하게 보복 폭행을 당할 수 있냐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2명을 소환해 조사했고 폭력 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레미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들을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었다는데 올 초에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대형 레미콘 차량 앞부분이 운전석 지붕까지 뜯겨나갈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꽃매교차로에서 65살 최모 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덤프트럭, 트레일러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고 대형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일대가 삽시간에 마비됐습니다. 레미콘 운전자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곳 꽃매교차로 차량 사고가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지난 1월에도 15톤 레미콘 차량이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나면서 차량 29대가 충돌해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대형 차량들이 경사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나는 걸로 추정되는데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요 사거리가 항상 그 신호 때문에 차가 늘 많이 있는 곳인데 비슷한 사고가 많이 나요. 학교 근처라서 그 엄마들이 큰 차는 동네로 못 내려오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말도 했었고. 구청 측은 1월 사고 이후 감속 장치를 도로에 설치했다면서 경찰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입니다. 돼지 농가에서는 19일째 추가 확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계속 발견돼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 정부가 멧돼지를 잡으려고 설치하고 있는 이 포획 틀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 가파른 산길을 10여 분 오르자 육중한 모습의 철제 구조물이 보입니다. 민통선 바깥 지역에 있는 야생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이 포획틀 안에 있는 사료를 먹기 위해 야생 멧돼지가 포획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문이 닫히면서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포획틀로 야생 멧돼지를 잡기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돼지가 크면 포획틀에 몸이 조금 닿거나 그러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포획틀 밖에 거는 다 주워 먹습니다. 근데 안에 거는 잘 안 먹어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야생 멧돼지 포획틀은 1,800여 개. 최근 일주일간 민통선 내에서 집중 포획한 108마리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90여 마리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총기 포획 대신 포획틀을 고집해오던 환경부는 뒤늦게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화천까지 총기 포획을 허용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인 19일 동안 추가 발병이 없어 한 곱이 넘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야생 멧돼지는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농가 따로 멧돼지 따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돼요. 잠복기가 지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멧돼지 번식기인 11월부터는 이동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다룰 사건은 진범 논란이 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입니다. 1988년 9월 화성 진안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여중생 한 명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 10개월 만에 근처에 살던 농기계 수리공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이춘재가 이 8차 사건도 내가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한 데다 윤 씨마저 당시 자백은 고문에 못 이겨 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럼 각자 어떤 취재 포인트가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직이 아니라서 이거를 찾아가려면 완전 발품파라서. 뭐 검사나 그때 판사로 일했으면 지금은 변호사로 근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민우 씨가 그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한번 좀 인터넷 등을 뒤져가지고 좀 찾아보고, 그리고 다은 씨가 윤 씨 관련된 사람을 청주 가서 한번 좀 쫙 한번 만나보고, 나는
기소부터 한번 재판 과정까지를 한번 담당했던 사람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네. 스브스 CSI 팀은 재심을 준비 중인 윤 씨가 당시 고문 형사로 지목한 장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장 형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면 그 사람 젊었을 때. 그쵸. 하여튼 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특진까지 했다고. 2014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셨어요. 저희도 지금 그 마지막 퇴직할 때 주소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수소문 끝에 장 형사가 회장으로 있는 색소폰 동호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몇 번 불러왔었지. 요즘은 안 오는데. 나는 본 지가 한 열흘 넘은 것 같은데. 이웃 주민 역시 최근 들어 장 형사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은 얼굴이 깨져가지고 며칠 된 것 같은데. 혹시 장 형사의 배우자는 그의 행적을 알고 있을까? 끝내 만날 수 없었지만 CSI 팀은 취재 도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9시 한 10시 사이일 거예요. 남자가 수영차 갖고 와가지고서는 막 지금 잔뜩 찾고 나가는 걸 내가 봤는데 맨 옷가지 같은 거 뭐 저기 렌비 막 이런 거 전부 그런 거더라고. 밤에 야밤도 좋아하나 그랬지. 짐 싣고 갔던 건 언제쯤?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 내가 뭐 그런 적. 보름 전쯤 급작스레 장 씨인 걸로 의심되는 남성이 자취를 감췄다는 건데 이 춘재가 8차 사건을 자백해 논란이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던 장 형사는 짐을 옮긴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는 문자 질문엔 도가 넘는다.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날선 대답을 보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으로 1계급 특진했던 다른 형사와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 맡으셨던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네? 전화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8차 사건 담당 형사들은 당시 폭행도 가혹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춘재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압수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차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 씨는 당시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 영장도 없는 임의동행이 악몽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딱 한 수가 뜨려한 찰나에 먹어와 딱 딱딱 잡더라고. 뭐 잠깐 가자고 하더라고. 뭐. 연이은 구타에 아니 돌아가면 때렸는지 내가 넘어진 상태에 누가 치고 빠지고 그래. 가혹행위까지. 눈꺼풀이 완전히 감겨가지고 눈 자체도 못 떴어. 입술은 입술대로 터졌고 부르텄고.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위 자백했고 일사천리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게 윤 씨 주장입니다. 2심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고문에 의한 자백임을 주장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우선 매일 한 번쯤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얼굴 못 봤어요. 접견을 내가 못했어요. 1, 2심에도. 윤 씨의 지인들을 만나 윤 씨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 나원장님 되시죠? 예, 윤 씨 관련된 일로 좀 연락드렸는데 당시 윤 씨 담당 교화위원은 윤 씨를 특별하게 기억했습니다. 내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를 살인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원장님 한 분만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믿어주시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청주교도소를 찾아 관련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BS 정다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자료 보관 기한이 지나 윤 씨 관련 기록 대부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윤 씨 주장과 그 주장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언으로 진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당시 담당 형사들은 공개 반박은커녕 언론 접촉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검사와 변호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30년 전 윤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던 검사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등기부 편물 찾아가라는 안내서가 있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한참을 기다려 만난 최 전 검사는 오늘 안 해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오시네. 변호사님. 윤 씨를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재미가 설계적으로 아니 안 되네. 좀 불안해요.
과학 수사가 발달한 현재 시점에서 윤 씨가 100% 범인이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의문점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전부 다 지가 다 시연을 했는데 애 방으로 들어갔냐 이렇게 바로 물으면 아이고 이쪽으로 마당에 갔다. 마당에 범인이 왔다 갔다 했는 발자국 형태가 있었거든. 근데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경찰이 두드려 패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을 테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지 하는 거는 이제 나한테 물으면 가오가지.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윤 씨 국선 변호인이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아 대타로 출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국선 변호인이 부실 변호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향수 요새 그 얘기가 들어있었는데 거기 안 들어있는 것은 접견을 안 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쳤어요. SBS는 화성 8차 사건 당시 고문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 형사 등의 당시 행적과 현재 상황을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BS 고강정입니다. 네, 정부가 주요 대학 입시에서 수능 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 뒤 거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1개 교육시민단체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를 늘리면 학교 공교육이 퇴보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전국 71개 교육시민단체가 정시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정시 확대 반대한다! 정시 확대는 문제풀이 중심 주입식 수업을 부활시켜 공교육의 질이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의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교육은 더더욱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어쩌면 공교육 포기 선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교육부와 민주당에서는 대입 개편 논의와 관련해 가지고 수정시 비율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총선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날림 정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소득 상위 20% 부모 자녀의 수능 1, 2등급 비율은 하위 20%보다 5배 정도 높습니다. 정부는 학종 비중이 높은 서울 일부 대학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모든 학교는 아니고요. 5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좀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고요. 2025년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이 번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2017년 5월 31일 임기를 시작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거치는 조화롭게 결정하겠다는 이 총리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국민에게 걱정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로 국무총리가 된 지 881일. 최장수 기록을 세운 이낙연 총리의 출근길 소감입니다.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죠. 언론인 21년, 국회의원 14년, 도지사 3년을 수행한 데서 오는 경험과 안정감, 깨알 메모로 상징되는 꼼꼼한 리더십은 이 총리의 장수 비결로 꼽힙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지켜온 이 총리는 지난 7월 여전히 제 심장은 정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12월 정기국회 이후 늦어도 내년 총선 공직사퇴 시한인 1월 중순까지는 당에 복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할 것이고요. 그런다고 지멋대로 해서 사단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촌철살인의 말로 야권 의원들에 맞서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을 얻은 이 총리는 오늘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솔직한 사과를 내놨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제청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호남 출신의 이 총리에게는 강력한 지지층이 없다는 점과 이렇다 할 당내 세력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으로 꼽힙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근처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창고 안에서 빛을 보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곳은 미국 워싱턴 근처에서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건물 앞입니다. 소녀상은 지난 2016년 11월 워싱턴에 도착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설치 장소를 구하지 못해 줄곧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재미동포 건물주가 선뜻 장소를 내놓으면서 3년 만에 보금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We will never repeat the ills of history that we have experienced up until this time. And that's what the statue means to us here today. 개막식에는 13살 때 위안부로 끌려갔던 히로녹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상 목에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아직 내 앞에 진심 어린 사죄도 하지 않고 있네요. 애넌데일 소녀상은 미국에 세워진 5번째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소녀상 옆 건물에는 기억 공간이라는 별도의 전시장도 마련됐습니다. 소녀상을 세운 한인단체들은 미국의 수도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워싱턴 DC 안에 부지를 구해 소녀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워싱턴 소녀상보다 2년 앞선 2014년 12월에 미국 시카고에 도착한 소녀상의 경우 건립 부지를 구하지 못해 5년씩이나 화물 창고에 갇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SBS 정준영입니다.